경제학과에 지금 지기는 부교수로 있습니다. 부교수는 함영대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 제목 있는 것처럼 연암박지원의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그 생각에 대한 제 생각을 코멘트하고 제 소개를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 경상대 임용될 때 썼던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남명학관에 있습니다. 경상우도에는 경상 지금 현재 이제 행정구역상 북도에는 퇴계가, 남도에는 남명이 계시는데 두 분은 동갑이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남명께서 조금 더 사셨습니다. 2년 정도. 그래서 지금 퇴계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조폐, 우리나라 화폐에도 이미 명성이 들어가 있고, 지금 영남은 퇴계 후학들이 거의 지금이라도 조선의 유학이다 그러면 퇴계학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있는데, 조선의 유학에서 남명학이 차지하는 것은 아주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의 20세기 이후에 부활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퇴계와 남명의 당시 이분이 1500년도에 태어나시잖아요. 1501년에 태어나시죠. 그 당시로 치면은 유학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퇴계 선생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문헌의 기초에서 학문을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의 실천으로 닦아 나갔다면은 그 남명 선생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변적이거나 어떤 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접수했으면 바로 액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서 마무당 박재우라든지 이후에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리외교에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정인홍이라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실천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광해군의 몰락과 대북파의 몰락과 동시에 남명학파는 죽었는데요. 퇴계학파는 지금도 여기 경상도는 다 퇴계학파의 후예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의 경향이 영 달라졌는데 지금 제가 다시 남명집을 이제 저희들이 읽기를 시작하는데 학문의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할 때 한번 다시 짚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성호학파의 맹자학입니다. 성호학파는 성호이, 수남 안정복, 다산 정약용 외에도 많은데 맹자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세 사람이 썼던 조선학자의 맹자 해석서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성호학파와 관련된 연구와 맹자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중상주의 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학자인 연암박지원이지만 연암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면 그 전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학 궁극적으로 이 강자는 취지가 부민 입국이다. 백성을 유민 입국이라고 그러죠. 넉넉할 유자인데 넉넉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입국, 나라를 이롭게 한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국 강병이라든지 국가주의에 기초해서 그런 낙수 효과로서 백성을 잘 사는 방식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넉넉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체계를 다루고 있는 것, 또 그런 아이디어로 이 제목을 정한 것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의 인민들이나 백성들 또는 시민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할까요? 지금 이제 초강대국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안한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카트리나라고 하는 초거대 태풍이 지나갈 때 넉넉하고 부유한 백인들은 자기 차를 빼고 다 어디로 막 가고 차가 없거나 어디 갈 데가 없는 흑인들은 거대한 슈퍼볼 경기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헬기가 와서 음식도 날라다 주고 뭐도 했는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큰 문제가 먹고 배변하는 거죠. 화장실이 그만큼 어색하니까 난리가 나죠. 먹는 것도 아직 나중에 막 오는 헬기에 총질을 하고 그게 TV에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저기는 어디냐? 흑인들만 잔뜩 있으니까 아프리카인가? 아닙니다. 거기는 미국입니다.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극단화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단면이 그대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IMF 이후에 세계를 시장으로 한 어떤 그 대기업의 약진에 의해서 절대적인 부라든지
웅크타드에서 인정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취직을 하면 그래도 연공서열이 되고 평생 직장이 보장이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지금 나오는 대학생들의 절반이 취직을 못합니다. 취직한 절반이 계약직 비슷한 곳으로 취직을 해요. 마흔이 됐는데도 삶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군사, 경제, 무역, 문화는 이미 5위권 앞쪽으로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 시민, 그 국민들은 그래요. 여기는 수성구입니다. 대구에서도 아주 좋은 데죠.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거나 조금은 바로 이 현장에서 은퇴를 해서 시간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일 겁니다. 저는 실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빚어지는 일들의 상당 부분은 절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성호이익이 있는 그 성호이익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책에 쓰여 있는 것만큼이나 그 책이 진짜 그러한가를 짚고 보는 항목도 역시 필요합니다. 연합 박지원을 하면 이제 더 얘기가 자세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드러난 현실만큼 중요한 게 그러한 현실에 대해 사고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박지원 이전에 중요한 인물인 성호익, 성호익도 이미 전성원 선생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일부만 제가 찢어가지고 붙여서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왜 의미가 있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연합 박지원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호사설이라는 책은 다 아시죠, 그죠? 성호사설은 원래는 성호사설이 아닙니다. 반개수록도 반개수록이 아니죠. 반개 선생이 처음에 책 제목을 쓸 때는 수록이라고 쓰는 겁니다. 성호 선생도 쓸 때는 처음에 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언제부터 반개 수록이 되고 성호 사설이 되고 지봉 유설이 되느냐? 후대의 책을 만들 때 성호 선생의 사설, 반개 선생의 수록, 지봉 선생의 유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앞에 두 이름은 저자, 뒤에는 책 이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사설이었던 거죠. 사설이라는 말 자체가 자잘한 이야기, 겸사입니다. 그런데 성호 사설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호사설은 몇 쪽이라도 읽어보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특별하냐면 그런 이런 유설유 책들이나 지식 정보를 모은 책들은 되게 정보 관계를 쫙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해요. 근데 성호사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윗머리에 주장을 합니다. 그 핵심 내용에 주장을 해요. 한참 주장을 하다가 필요한 사료를 자기가 활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글이지만 그 한 편 한 편이 다 논설문이에요. 짧은 신문 사설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호사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는도 정말 특별인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독사료 성패, 역사 사료의 성공과 패퇴에 대해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호 선생님이 말합니다. 천하일이 되게 10의 8, 9쯤은 천행으로 이루어진다. 천행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서에 나타난 바로 보면 고공을 막론하 성표와 이둔 그 시기 우연에 따라 많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선악과 현불초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함의 구별까지도 실상을 꼭 터득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구절부터 머리를 꽝 때립니다. 왜? 역사는 무엇이에요? 사필비정이고 선악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춘추필법에 의해서 옳은 것은 칭찬을 하고 나쁜 것은 징계를 하는 게 역사고 그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일반적으로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의 사설을 필력하고 선고할 모든 서정을 방정하여 비교해 보니 오로지 한 서정만을 믿고서 단정할 수 없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의 정자, 주자의 스승입니다. 정자는 사설을, 역사설을 읽다가 한 반쯤 이르르면 문덕책을 두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여 그 성패에 대한 실상을 짐작한 후에 다시 읽었다. 왜? 역사책을 읽으면 역사책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쭉 읽다가 반쯤 읽고는 덮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책에 있는 말은 진실인가? 이 책에 있는 말대로 진짜 일이 진행이 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 그게 사실인가? 또 사실이 잘 맞지 않은 것이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씌어진 사실이 다행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행히 실패한 것도 있으니 이거 사실이 맞지 않는 곳이 많을 뿐더러 맞는다고 하는 것도 준신할 수 없다. 왜? 여기가 이제 성호의 비난은 통찰인데요. 사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성패가 이미 결정된 뒤에 지연가들 일이 진행되는데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이미 끝난 다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성자의 기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패에 따라 곱게 꾸미기도 하고 이긴 자는 자신의 승리의 기록을 실제보다 훨씬 과장해서 씁니다. 더럽게 만들어서 패자에 대해서는 실상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인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 평가가 대부분 그건 아닙니다. 선조가 정인홍을 그때 못해 평가했어요. 끝까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그렇지만 대북 정권이 명하고 그 정인홍에 대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다 소인이고 현지 않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돼요. 그러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호 선생이 한 말이에요. 좀 읽어드릴 뿐입니다. 사서에 따라 승패를 짐작하면 사실과 일체 그대로 맞는 곳이 많고 근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인과관계를 따라 쓰니까 그 책의 내용만 보면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책 내용 자체에서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격한 것에 따라 생각해보면 10의 8, 9쯤은 모두 일치 맞지 않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된다고 썼을까? 이것은 다만 나의 죄가 밝지 못해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바로 천행으로 이루어진 점을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요. 기본적으로 전통시대 역사관들 그리고 공자의 춘추필법을 믿는 그런 전통적인 종래의 역사가들은 역사라는 것은 사필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 있다. 역사에는 필연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호는 그렇지 않다.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때문에 천하의 일은 시비를 잘 만나는 것이 최상, 행불행은 다, 시비는 최하다. 시비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역사를 보는 역사의 교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충신을 칭찬하고 역적을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게 그게 춘추필법의 핵심인데 성호는 그것을 최하자로 봅니다. 그럼 시비를 가리는 게 가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문을 보십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00년이 지나면 그것도 어느 때인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문에서 썼던 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뭐 난리라고 잔뜩 쓰는 정작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왜곡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우는 시비를 최하로 여긴다 라고 합니다. 시비가 가장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된 시비 자체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죠. 성호 이익이 바라본 세상에 대한 파악, 역사의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연에 의한 역사 사실의 전환, 선악과 현불초마저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역사의 사실이란 실상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선자의 기록이다. 지금도 간담이 선물해지는 말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믿으라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호는. 그럴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항상 눈을 크게 부릅뜨고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인식에 있어서 기존에 흘러왔던 역사는 사필기정이고 춘추필법이 관철하고 항상 역사의 교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인식을 과감히 혁파하고 그렇지 않다. 역사가 그렇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다시 실상을 강하게 지금의 생각으로 평가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안목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눈이 현명한 겁니까? 역사 부분에 있어서 성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란 무엇이냐? 요즘에 제가 유튜브 가끔 보는데요. 유튜브에 해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아주 짧게 쓰는 거 여러분이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얘기한다.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개라고. 거기부터 시작이야. 좀 여러분 자제분도 있고 손자분도 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는 손자인가요? 자기가 당장 책임져야 될 것, 직접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돼요. 어디 가면은 갔다 왔다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 자기 주변 청소하는 거. 제일 기본인데 지금 우리의 자제들에게 우리의 교육은 그걸 최고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5살만 되면 영어 유치원에 가서 바빠요. 지적인 역량은 엄청 되어 있지만 지적인 역량을 감당할 신체적인 능력,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요즘에 제일 떨어지는 게 관계에 대한 준비예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교육, 그건 아주 중요한 교육의 대상인데 그걸 잘하지 않는 건데요. 성우익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란 무엇이냐? 정치인데요. 정치의 좀 고틱한 표현이죠. 백성을 다스림으로 요령을 삼는다. 너무 당연하니까 그건 바로 접속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재를 등용한다, 제도를 잘 세운다, 뭐 등등등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우가 말한 말, 백성의 실정을 잘 파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거 참 옳은 말이죠.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실정을 파악하는 게 1번 아닙니까? 성우가 말합니다. 시로서 민간의 숨은 실정을 살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뭐지? 규문 안에서만 베풀 게 아니라 나라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일을 할지 하면 된다. 춘추전을 읽는 것은 의미가 뭐냐? 임금의 일에 따라서 욕되지 않게 해서 딱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고전 공부를 하는 것은 고전의 지식을 획득하는 게 다가 아니라 병술과 사무가 갈라져서 두 갈래로 직책이 바뀌면 깜깜하게 안 된다. 공부를 하면 공부의 결과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말합니다. 일반에서 인문학의 위기다. 인문학이 뭔데요? 인문학은 상하탑 안에 있는 건가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아놀드 하우저의 명제에 보면 인문학의 최초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문학이 언제 처음에 나왔을까요? 최초 인문학이라고 붙여지는 대개는 부유한 사람 또는 위정자들의 연설문 쓰는 사람. 연설문 쓰는 사람. 그건 뭐예요? 고전이나 독서의 지식을 활용해서 써먹을 때에 소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직업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 내에서의 것은 고담 중론이 돼서 굉장히 소중하고 밖에 있는 실정과 조금 괴리되어도 오히려 그것이 대학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횡행해요. 그거는 최초의 자신의 탄생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필요 없어서 버린다.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해요. 이론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건 무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용한 걸 왜 지켜요? 버려야지. 다만 필요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시기의 이익과 100년 뒤의 이익과 1000년 뒤의 이익에 대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무용한 것은 버려져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송호 선생님 말이 그거예요. 지금 유학자들이 고전 공부하고 그것은 지식인양하는데 쓸모없는 지식은 버리라고. 근데 예전의 것들은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고. 공자님도 시를 정리하고 가르칠 때 절대 그렇게 시는 뭘 시라고 그 고전에 안에 푹 파묻혀서 가르친 게 아니라 쓸모있게 가르쳐. 실정을 파악하는 데 쓰고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쓰고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사회 질서를 완성해 나가는데 활용하라고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대학 내에서 있으면 죽어야죠. 왜? 쓸모가 거기 한정되잖아. 사회에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에 자극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한 번 더 너도 인문학자인데 인문학에 필요한 게 얘기해봐라. 좀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제가도 얘기하는데 청산배군론. 푸른 산 흰 구름. 그것이 먹어서 배가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청산배군을 좋아해요. 미술을 보면 배가 부르나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배가 부르나?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즐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더 지적이고 더 예술적이고 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요. 그거는 인간의 삶을 정진시키는 거니까 필요한 거죠. 인문학은 그런 점에서 필요해요. 공대가 필요하지만 인문대학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학문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치의 역사와 학문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학문과 실용, 경술과 실용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사고들 분리되지 않고 지식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고 있는 고전학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그때 당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써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각. 제가 한문학과 교수예요. 우리과 들어온 애들 다 해서 한문학을 뭐 배우지 1학년 설명드리면 한문학을 뭐 배우거든요. 한문을 배우지. 한자와 한문을 배우지. 그럼 한자와 한문을 배워서 연구자가 되고 대학원 진학하고 박사를 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배울 건 딴 게 아니다. 여러분이 4년 내내 배워야 될 것은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열심히 한다. 다만 그 대상을 한문 자료를 알게 된다. 한문 자료는 고전 자료니까 고전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2500년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한문학 자료는 다 2500년의 정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2500년을 소화해서 내가 뭔가 의견을 내는데 요 근 100년 또는 요 근 몇 년 정도는 거뜬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건 그거다. 고전은 주제가 아니고 소재일 뿐이다. 이건 참 재미있어서 제가 넣었는데요.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자학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논어를 읽을 때 주자 집주를 읽어요. 지금도. 근데 주자학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주자학자는 어떤 학자일까요? 내가 주자학을 신봉하고 주자학을 잘 이해하니까 주자의 말씀이라는 끝곡 죽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한치의 빈틈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주자학자일까요? 실은 조선에서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자의 말과 1.1핵이라도 쓰면 사문 난적이야. 조선의 학술을 완전 팍싹 경색시켰는데요. 그런 풍토에 대해서 성호가 말합니다. 주자에 의해 절충되어 육아의 도가 이루어지니 집주가 인격 볼로 유행되었다. 아, 세상의 교회 어찌 주자의 주의가 없었을 뿐 이건 참 다행 중에 다행. 집주는 참으로 훌륭하다. 나도 이해하고 접수한다. 이 책은 논어입니다. 논어를 보려고 한다면 먼저 이 논어 집주를 주희가 쓴 해석서입니다. 논어 집주를 연구해야 되고 집주를 연구하려 한다면 먼저 주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니 주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자의 마음을 이루어 공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인정해. 논어는 의록집이잖아요. 공자의 말, 제자의 말, 제자의 말, 또 공자의 행동에 대한 묘사. 이게 논어예요. 논어에는 공자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논어에 있다고 다 공자 말하면 다 오해해요. 공자님의 말씀이 많지만 제자의 말도 있어요. 제자의 말을 논어에 있다고 공자의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논어에서 공자의 말만 떼서 공자의 논어라고 만든 사람도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동생 생각이 다르죠. 스승의 생각과 제자 생각이 달라요. 유자왈 기 위임야 효죠. 유 범상자 쓰는 불호 범상 유호 장난자 위주의하리라. 효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하기 위한 장치인데 유자, 공자의 제자 때문에도 효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철저한 체제의 수능적인 논리로 효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변질이에요. 그게 떡하니 학이 세 번째 있어요. 제자만 돼도 공자의 생각과 한결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그게 한편에 있어? 그래야 팔리니까. 그래야 안 죽으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가치와 이념도 있지만 좋은 간판을 내세워야 살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아를 살려주면 어떤 점이 좋아? 어필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집할 때 그거 맨 앞에 가. 맹자도 그렇잖아요. 하필을 읽고 맨 끝에 뭐야? 인과 의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설명하잖아요. 인을 하면은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요? 의를 하면은 임금을 뒤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써 이런 거잖아요. 인의의 가치가 있으면 임금을 희비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거야. 그것도 의의 가치지만 그 모질의 가치도 아니야. 하지만 임금을 희비 보지 않게 해주니까 우리 맹자 우리 거 써 이런 거예요. 쓰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주희에 대한 성우의 말. 장점을 모아 바른대로 나은 것이 주자가 되고 집주가 되었다. 문임제자들도 주자 열림을 하는 입하여 직이하였고 식견이 보잘것달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주희라는 대군자 문화의 학풍이 그랬던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만. 오늘날에는 성호 당시입니다. 그 책은 높이면서도 그 마음은 놓치고 그 글을 외우면서도 의리는 뒷전으로 간다. 만약에 진짜로 논어집주가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논어집주의 말을 말하고 달투 읽을 게 아니라 어떻게 논어집주가 완성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 보잘것없는 말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토론해? 공자 말이면 닦아. 그게 집주가 만들어질 때의 학술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호는 돌파합니다. 말을 따르는 게 좋은 제자가 아니라 그 책이 만들어질 때 정신을 이어가는 게 그게 좋은 제자라고. 얼마나 옳아요? 주희가 자신의 집주를 만들 때 자기 스승도 배반했어요. 정자가 주역을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의리욕을 했지만 주자가 보기 그거는 정서에 불과해요. 점치는 책을 해석했어요. 완전히 성적을 엎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뛰어난 제자는 스승을 넘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 학술이 발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스승의 말을 그대로 하면 그게 학술이 뭔 의미가 있어요? 학술이 끝이지 죽는 거지. 성우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주희가 왜 이랬을까 이런 거 생각해서 다른 면에는 망령된 것이라고 하고 의심하면 참남된 짓이라고 하고 뜻을 밝히면 군더더기라고 하고 비근한 것 같이 억지로 검령을 설치하여 어리석음 지어 구글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어찌 고인이 후인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고인은 주희고 후인은 주희를 배우는 후학들이에요. 이게 주희가 진짜 바라는 것일까? 만약에 어떠한 여기는 수성부니까 수성구청장이 있고 그 다음 구청장이 바뀌었다면 좋은 구청장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 구청장이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때의 취지, 왜 어떤 취지로 이 정책을 만들었는가, 그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시민의 그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하는 게 옳지. 이미 여러분 주자기 조선에 와서 맞아 안 맞아 600년 뒤에야 토대가 다르면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1.1을 받고 싶다.
세상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교조로 흐르던 주작에 대해서 주장을 배울 것이 아니라 견해가 형성될 때 정신을 배워야 한다. 주장과 문자가 아니라 그 정신, 취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면 법조항의 1.1에게 적용이 맞아 안 맞아 이건 촌스러운 거예요. 에피고네들이지. 그 입법 취지가 뭐냐를 잘 구현하는 게 진정한 그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악법이 법이에요? 악법은 고쳐야 될 법이에요. 악법이 법이라고 윤리급에서 갔으면 정말 우리가 흑역사예요, 흑역사. 악법은 고쳤어야 될 법이죠. 그게 유지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악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고 죽어나갈 거야? 그걸 그럼 방관하고 묵수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경전의 진실 나아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학자들이 가장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 때문에 글도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고전 번역원에서. 바로 이 제목이에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요. 논어에도 있습니다. 불치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더 나은 상황, 더 옳은 진리, 더 정당한 것을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못 그래요. 왜? 격식 때문에. 관계 때문에. 머리 꺾고 그래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맹자식 버전은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없다. 학문지도는 무타라 국이 방식, 놓아두었던 방식은 마음을 찾는 거다. 그래서 내면세계로 푹 빠져들어가요, 맹자는. 근데 연암 박지원은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모르면 물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이라도 나보다 글자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웠으면 그에게 배워야 한다. 자기가 남만가지고 이게 결국 묻지 않는다면은 종신토록 고루해져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례를 듭니다. 순임금의 경우에는 사기 종인이 순이 맹자에 나오는 사기, 자기를 버리고 남을 쫓았다. 그게 순이 잘한 거다. 참 그 어려운 말이죠. 요즘에 도덕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 자아를 실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 선의 가치로 여기는데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라. 전혀 엉뚱한 소리 같죠? 결국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혼자 개인의 완성을 추구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내 자유인데 왜 싸우잖아요? 공존할 수 없는 도덕이에요. 그거는. 자아 실현을 최고의 도덕 가치로 세우는 것은 신과 개인, 일지 공동체의 질서를 공존할 수 있는 윤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유학이 훨씬 압도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라. 얼마나 딱딱 떨어져요. 극기분내, 자기를 버리고 예를, 모든 사람이 약속한 공적 질서, 공자님이 막 이건 논에 있죠. 나는 젊었을 적에 미천했기 때문에 마길에 능한 것이 많았다. 여기서 마길이라는 건 농사 짓고 직을 굽고 고기 굽는 일 따위였던 것이다.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것은 남에게 잘 물어서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되게 평범한 말 같죠?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것은 남에게 잘 물어서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님은 논에서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나면서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옛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 민첩하게 구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후대에 이미 공자를 성인시한 사람들은 공자가 자기가 생이지지자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이지지자래요. 나면서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미 이때쯤 되면 공자는 당연히 생이지지자야. 모든 걸 다 갖추었어. 그래서 신격화가 무서워요. 성인이 된 이유, 생이지지가 아니고 물어서 알았다. 배워서 알아서 성인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단순한 말 속에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좀 자잘하니까 중요한 것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안 될까?
이건 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식자들이 많이 한 말이야. 땅이 치우친 데 있어. 중원이 아니고 치우친 데 있어. 식견이 없어. 보고 들은 게 없어. 많이 한 말이에요, 이거. 제 감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천성대로 살고 개구리나 바지에 두더지 마냥 사는 것이 편한 인간이 여겨. 얘는 차라리 소박하지 낫다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기면 참 아픈 말이죠. 검소하다는 것하고 누추하다는 건 다르잖아요. 검소한 건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고 누추한 건 그냥 누추한 거예요. 야만이죠. 사농공상이라는 것도 명목만 있고 이용구생도 이용이라는 건 쓰임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 구생은 생을 두텁게 한다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제도와 도구가 없어. 그냥 어찌게 해야 돼도 도덕관념이나 도덕 질서 수양해야 된다는 것만 있지. 제도와 기구가 없어요. 북학위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수레바퀴 좀 제발 쓰자. 수레바퀴. 왜? 수레바퀴 쓰면 뭐가 좋아요? 많은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다 등에 지고, 사람이 등에 지면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수레바퀴를 쓰려면 규격을 통일해야 되고 도로를 닦아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니 뭐. 한국 이현창 선생님 같은 분 그때 계시다가 이제 한국 경제통사 같은 데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연간 따지면 0.1%가 안 된다고요. 그럼 그게 몇백 년 지나도 거의 세상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평화로워요. 외적인 침입이 없다면. 190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의 사진들 보면 경이로운데요. 전부 다 현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눈앞에 다 하얀 옷 입은 한복 입은 사람이 무명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퓨전 사극들은 일부러 칼라를 넣죠. 근데 실제로 보통 사람 다 흰 옷 입어요. 사진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칼라 사진을 봐도 흰 옷 입고 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그대로죠, 뭐, 그대로. 왜 대골이 고래등인지 아세요? 옛날 사진 지금 그러니까 1890년대, 1880년대 한양 도성을 크게 찍은 사진을 보면 그 말이 딱 맞아요. 왜? 대골은 큰 건물이야. 양반가에 있는 와가 있는 몇 개, 그 인사동 저쪽 북촌이나 몇 군데 빼면 다 초가거든요. 초가는 높이 지을 수가 없죠.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경기에 들어와서 이래 보면 대골은 크니까 진짜 고래등 같고 다른 집들은 다 쪼글쪼글한 거야. 그러니까 뭐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지. 바로 보니까 구별이 돼. 큰 집은 임금님이 사는데 붙어 사는 초가집은 삽니다. 그런 풍경을 보다가 연안 박지원이 책문을 통과해서 딱 가니까 벽돌집들이 쫙 있는 거야. 벽돌로 지으면 집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비바람 한 번 지어놓으면 큰 문제도 안 부서져요. 초가집은 3년마다 계속 지고 갈아야 돼요. 어메이징이겠죠. 어메이징. 그런데 벽돌집 짓는 거 보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벽돌을 갖고 짓는 거야. 지금 중국에 가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똑같이 짓습니다. 엄청 단순해요. 우리는 뭐 거기에 뭐도 하고, 그 뭐야, 난방도 하고, 뭐 층층하게. 거기는 진짜 벽돌로 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벽돌이니까, 벽돌과 벽돌을 접합하는 접착제만 있으면 높게 짓고 금방 져요. 그리고 큰 수선사항이 없어요. 연안 박지원이 진짜 놀랐어요. 이거 수입하자. 이거 빨리 수입하자. 실제로 연안 박지원은 벽돌을 가져와서 자기가 구워요. 지금 헌법재판소 뒤가 거기 연안 박지원 살던 데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굽고 안이 현감했었어요. 안이 현감할 때 가수도 구워요. 벽돌을. 그래서 실현해봐요. 조그마한 집은 지어봅니다. 생각해보세요.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싸워서 청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는 명나라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나라를 명나라에 의해서 제조지역이 있어. 새로운 우리를 지켜주니까 은혜는 갚아야 돼. 그 의리 정신 좋아요. 그리고 청나라는 오랑캐야. 저거는 끝까지 오랑캐야. 우리가 힘이 밀리니까 숙이긴 하겠지만 저놈이 오랑캐인 건 변함이 없어. 그게 그래서 심지어 윤유 같은 아주 뛰어난 학자도 북벌을 해야 돼. 뭘 북벌을 해? 실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이 하도 성질이 나니까 양반전 희생전에 썼잖아요. 진짜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첩자 작전을 쓰든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강의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저쪽에 가서 접전하면 변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옷도 도포처럼 다니면서 뭔 전쟁을 해. 다 이거 짧게 해가지고 하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쫙 제시를 해요. 인재를 들면 이완 대장이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양반 사대부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북벌을 해. 145년 걸렸어요. 북벌에서 북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5년이에요. 여러분 연행록이 지금 막 수백 권이 있으니까 지금 연행록 활발한데 읽어보면요. 청해 황제가 이리 힐보고 니네 왕은 편안하냐? 끝이에요. 조선에 사신이 가면 1년에 3번이 나가요. 사신이 가면 니네 왕은 편안하냐? 대화도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이미 청나라는 그 강희, 옹정, 걸룸 이어지는 치세예요. 이미 3, 40개 주변국에서 다 조공을 와요. 조선은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왕은 편안해? 그게 현실이에요. 압록강 지나 청문만 지나면 한양 도서관 침리만 나가도 땅 시골인데 그게 나가면 12시가 됐는데도 꼬마차가 다녀. 조선사도 엄청 놀랍니다. 여기는 땡땡땡 동치면 다 들어가서 조용한데 산해관을 가면요. 저기는 장성이 있고 거기 있고 바다를 보면은 그 밑에는 강남에서 올라온 배들이 쫙 있어. 문이 달린 사람을 보면 이건 차문이 닫은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설사 보기 전에는 이게 문제고 그래도 어리는 지켜야지 하고 있던 눈앞에서 보면 대우각성하고 바꿔야죠. 안 바꿔. 그리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어 하나도 안 배워 제대로. 그러니까 지들끼리 정사, 부사, 서장 지들끼리 시문 주고 받다가 와. 이런 건 다 숙청을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 그래서 그 수백 건이 되는 연예인 중에 볼만한 게 몇 개 안 돼요. 연안 박주원은 벼슬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그게 따라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무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되는 중국어라도 어떻게 시도를 해보고 또 뭐 시켜서 중국어 되는 자기 하인 불러서 뭐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고 그 시도와 연안 박주원을 총명할 때 관찰 기록이 있어서 빛나는 기록이 됐지만 실제로 연안 박주원이 조선의 사신단의 일행으로 가서 중국에 갔어요. 그럼 중국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예요? 뭐겠어요? 중국의 고위층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일이 끝나버려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요? 관직이 없는 거? 18세기에 빛나는 연예인 19세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19세기에 훨씬 연예인 볼만한 게 왜? 거기는 높은 관리가 가서 거기에 높은 관리를 만나요.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게 외교 아니에요? 외교의 정상, 외교의 핵심은 어느 수준의 신분의 사람이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를 주고받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워낙 박지원이 훌륭하지. 열알기도 훌륭해. 재밌어. 드라마틱해요. 공전의 히트가 됐어요. 하지만 외교 전략으로는 뭐가 있어? 관찰 기록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없는 걸로. 신분이.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아니 도대체 1, 20년은 그렇다 치면 100년 동안 그런 거야. 눈앞에 본 거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고질적인지 아세요? 나중에 중국 문제도 아니야. 1900년대 거의 다 돼서 이제 조선에서 강화도 조약하고 수신사라고 일본에 뭘 배우러 가요. 이미 그때 명치유신 뒤에 일본은 서양이 그때 다 건물 다 들어오고 엄청났어요. 누구야 그 수신사의 기록. 일본에서는 하나도 볼 게 없다. 볼 게 없었겠어요? 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이게 눈이 한 번 씌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학봉 김성일 갔잖아요. 그 황궁이라고 갔잖아요. 일본을 봤어요. 이미 인구 규모가 달라요. 한양이 13만, 부산 이렇게 다 쳐서 한 4만 안 되지만 오사카가 이미 그때 30만이에요. 도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봉 김성일의 해사록에 보면 그 묘사가 돼 있어요. 이미 문명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 번쩍번쩍하지, 도로가 엄청 크지. 우리는 궁궐 정도나 돼야 2층, 3층 규모가 있지만 다른 다 2층이잖아요. 그게 이미 3층짜리 건물이 쫙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눈앞에 그걸 보면서도 그걸 정직하게만 기술하고 이건 위협이 될 만하다고 쓰면 될 것을 그래 안 쓰는 거야. 그래 본들 사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유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눈앞에 있는 것들을 정당하게만 보고 정당하게만 평가해주면 많은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데 왜 막지를 못하느냐? 내 선입견, 내 우월의식 이 꽉 차가지고 그 관념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실제로 붙으면 판판이 깨지는 거지. 연합 박지원이 피를 토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배우려고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도 그게 안 바뀌었어요. 지금 노래 사람들 인터넷 보면은 중국 비아냥되고 일본 까대는 거 많은데 과연 중국과 일본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할 만한 이웃들이에요? 아니에요. 일본에 대한 그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일본 한국 유학사 사상사니까 일본 사람 유학사 관심이 많거든요. 번역된 게 얼마 없어요. 일본이 있다, 일본이 없다? 일본이 있는지 일본이 없는지 알려면 그 점수를 쏙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침략해가지고 병합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식민지학을 했어요. 조선 고족도구를 만들고 조선의 농업, 조선의 역사, 조선의 식물, 조선의 토지 샅샅이 조사했어요. 왜? 학술들, 최고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특정 분야에는 그 기록을 돌파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10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동경대학, 교토대학 지하에는 그때 기록한 문헌들이 수북이 쌓여있죠. 그들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그들을 알아요? 두 번째, 관심이라 했나요? 가십적인 이런 거, 간단한 떠드는 얘기들에 대해서 듣고 막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본질을 알아야지. 그들의 정신이 무엇인가. 미국이 그래도 일본을 칠 때 루스베델피를 동원해서 북하고 가리라는 것은 그 핵심 민속지거든요. 일본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인류학자를 동원해서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을 때 아시아 전쟁할 때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했지만 학자를 다 동원해서 한학적 소양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1900년도 전후에서 그때 당시 최고 수준의 한학, 한문학 관계 대개 총소리가 일본에서 쫙 나와요. 자산을 정리하고 사상적 기초를 닦은 다음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국가기록은 생긴 것도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성장, 시적 경제적 성장을 두고 하려면 역시 뿌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이제는 뿌리에 시선을 돌려서 해야 되는 거죠. 연합 박지원이 한탄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장차 어디를 본받아야 해놔야 되겠는가? 내가 북경에서 돌아오니 재선, 박제가 잡니다. 그가 지금 북학에는 북쪽을 배워야 한다는 의논이에요. 이건 이제 그때 박수현 선생님이 강의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맹자가 원전이죠. 네 편을 보여줘요. 재선은 나보다 먼저 북경에 갔던 사람이다. 1800년대 전후에서 1778년, 1800년 1776년, 1780년 그 전후에서 갔다 와요. 연합 박지원은 여기 갔다 온 다음에야 관직에 늦게 나가죠. 홍구경하고 척걸지면서 홍구경이 실각하고 떨어진 뒤에야 관직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연합 박지원은. 농장, 목축, 성곽, 궁실, 주거와 기와, 뒷자리, 부, 자등을 만드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비교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드시 배웠다. 시험 삼아 책을 한번 펼쳐보니 나의 일록 열아일. 두 사람은 중국 가기 전에 중국 스타디를 한 거예요. 밤새워서. 그리고 사신으로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북학의는 의잖아요. 이거는 정조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박제가 엄청 세게 나가가지고 중국어까지 수입하자고 얘기했어요. 중국어까지. 중국어까지. 야, 3일 동안이나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결국 이 북학의라고 하는 중국을 배워가는 아이디어는 박제가 서자예요. 정통 양반의 혈통에서는 아이디어가 대놓고 나오지 않은 거.
이용 후생 이후의 정력.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이용, 쓰임을 날카롭게 한 뒤에야 삶을 두터이 할 수 있고 두터이 한 뒤에야 정덕, 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정덕, 이용, 후생. 도덕을 닦고 쓰임을 날카롭게 해서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게 서경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었어요. 아니야. 도덕부터가 아니야. 삶의 토대부터야. 삶이 돼야 도덕이 되는 거야.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자기 삶의 기본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바르게 살라고? 맹자의 아이디어도 그거예요. 일단은 먹을 거 줘야 돼. 땅 주고 먹을 거 줘야 돼. 먹을 거 주고 힘 좀 차리면 학교 세워서 가르쳐야 돼.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우리는 세계 지금 거의 군사력은 6위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 6위. 지금 추세로 가면 한 10년 이내에 4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믿기지 않죠, 그죠? 지금 우리 영화, 그 다음에 K-팝, K-푸드, K-방역, K가 붙은 게 하나의 그거예요. K-밀리티, 지금 K-방사도 지금 난리고. 그래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한국은 선진국이야.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박태환하고 김연아가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까? 제가 지금 나누는 단 하나는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뉴스는 외신이야. 저 영국 구석에, 저 미국 구석에 있는 그 언론도 외신이야. 우리가 그런 걸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평가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우리 거를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희비 보다가 밖에서 좋다고 하면 그거 좋은 건가? 우리가 아직 그런 안목이 없나요? 네, 객관적으로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외신 보도가 최고 인류 정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흔해요. 그래서 이런 삶이 풍요로운 다음에야 도덕의 바로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토대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 물적 토대 위에서 도덕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실제 실증에 대한 분명한 인식, 세계 질서, 인간의 삶, 뭐가 먼저냐? 도덕이 먼저라고 이제까지 조금에 가르쳐 왔지만 그게 삶의 한 칸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다. 살아가게 한 다음에 도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갑니다. 이게 조선후기 시각의 정신이에요. 관념을 격파하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비판하고 획득학을 획득해서 다양본으로 삼아서 진짜 필요한 걸 하자. 그게 조선후기 시각의 핵심 정신입니다. 실지 실정에 입각한 비판적 사고. 그게 조선후기 시각. 학문의 대상을 인간의 마음뿐이 아니라 세상의 삼라 만상으로 전환해서 무엇을 학문의 관심사로 삼는다. 크게 다릅니다. 지금 요즘에 학생들은 너 1,000만 원 줄게 사람 죽일 수 있어? 아, 선생님 저를 어떻게 보고요? 1억 줄게 죽일 수 있어? 선생님 10억 줄게? 100억 주면 죽여? 애들 표정이 변해가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가 불분해요. 요즘에 성공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획득이 가장 성공한 사람의 지표예요. 자본의 획득을 드러내는 지표,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럼 그러면서 많이 획득하는 거,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이라는 게 딴 직업이 아니에요. 급여가 많으면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획득하는 대학. 거기에 유리한 대학. 명쾌해요. 착하다. 저는 그런 줄 알죠. 마음이 착한 사람.
요새도 그렇게 할까요? 몸매가 착해요. 가격이 착해요. 육체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착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수양이 아니라 육체와 경제의 문제, 자본의 문제로 비교될 것이다. 우리 남편이 어찌나 효자인지 지지하는 말인가요? 죄기는 비꼬는 말이더요. 도덕이 없어요. 정말 도덕이 없어요. 미국은 도덕이 없죠. 미국 영화를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나요?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경찰차가 삐뽀삐뽀하고 영화가 끝나요. 이미 인간의 관계에 의한 정립은 끝났어요. 거기는 안 돼요. 뭐로 해? 법으로 하겠다. 경찰력으로 하겠다. 안 되면 군대로 동원하겠다. 무력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가요? 법치 만능은 아주 하자예요. 사람이 상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해야지. 그런 동의가 안 되고 상식이 점점 좁아지니까 이제 상식이라는 건 누구나 통용되는 커먼 센스인데 커먼 센스가 없으니까 이제는 커먼 센스 포기하고 그럼 조항대로 해가는 거죠. 시대가 달라짐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방향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내 감히 우리나라에 버탈 만한 사람이 없어서 버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오. 실로 처지에 제한되고 섭속에 구속되어 그런 것이 마음속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 어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면 그들이 선왕의 법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겠어.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요소무탕 문무주공 공자의 밟던 땅이 아니겠으며 그들이 사귀는 선비는 제노, 연오, 조민, 촉의 여러 선비들이 아니겠으며 그들이 이르는 3대 1의 여러 전적이 아니겠어. 제도는 비록 바뀌었지만 도의가 달라지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다스리는 나라가 청나라지만 그 청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 그들이 보는 책 그걸 다 우리가 무시하기만 할 것인가? 외피에 지나치게 주의하지 말고 그 속살을 보고 속살에서 취할 게 있으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도리에 대한 연합의 순찰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파란색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도 아직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고 했으니 이거는 논어에 있는 구절인데요. 공자님은 신을 병이 원죄했죠. 존경하지만 멀리했습니다. 이 어찌 사람을 섬기는 도리로서 귀신을 섬긴다는 밝은 질문이 아니겠는가? 말이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을 섬김으로써 귀신을 섬긴다. 신이 어디에 있어요? 종교를 가진 분은 가끔 신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에 의지하고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과 잘 소통하는 것이 좋은 종교인이고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신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 길을 갔던 사람들 신이 어디에 있는가? 자연에 깃들어 있나? 우주에 있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나? 아니면 내가 그리는 인미의 상징 속에 있나? 신과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특별히 남자입니다. 네. 남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참 기괴하죠. 아, 죄송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 만약에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가장 신을 닮은 사람, 존재는 사람인 거죠. 왜? 신의 형상을 본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신을 제대로 섬기려면 사람을 버리고 어디서 찾아요? 이 어찌 사람을 섬기는 도리로서 귀신을 섬긴다는 밝은 저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으로 어떤 자세로 제사를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거 기존에 이제 안희현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현에 대해서 이거 이제 그 여단이라는 거는 기우제 같은 거 지낼 때 여제사를 지내거든요. 하면서 단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연암이 말하는 여기서 물건하고 뭐 빌고 하는 이게 글자가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할 때 결국 이 제사도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정신, 취지에 끝까지 골몰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본질을 획득해내고자 하는 시도. 그게 성호, 연합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절대 속여지지 않아요. 선입견이나 종래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눌리지 않아요. 자신이 보는 어떤 냉철한 감각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독창적인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죠. 무엇을 급히할 것인가? 농상과 부역과 구분이다. 세 가지를 어째서 급히해야 되는가? 농상이 성하지 못하면 학교를 열킬 수 없고 부역이 보이지 못하면 고구를 열릴 수 없고 고구가 열지 않는 분장을 닦을 수 없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학교보다 먼저 할 것이요. 무엇을 먼저 어떻게 먼저 하게 할 것인가? 몸소 먼저 해야 한다. 명쾌하잖아요.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제가 아는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 현인들, 또 조금이라도 직견이 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도 안 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 이거는 참, 그러니까 체가 딱 잡혀 있는 거죠. 내가 목민관으로 여기 와서 뭐부터, 뭘 중시하고, 순번이 있는 거예요. 우선 순번. 목민관으로서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는데, 생업입니다. 생업. 누구의 생업? 지 생업이 아니고, 자기가 다르지 백성들의 생각, 삶의 최소한의 기초. 여기 지금 반개의 유행은 400주년이잖아요. 반개 수록의 1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땅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왜? 땅을 나눠주고 땅을 농사짓게 해서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땅을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만 성공하면 훨씬 살기 좋은 나라 돼요. 뭐? 집값 잡고 교육비 잡으면 돼요. 그죠? 집값을 어떻게 잡는가? 잡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한 거죠. 결국 반개수로 100년 만에 출간됐어요. 반개 선생이 쓰고 나서. 제가 글도 썼는데.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죠? 절대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요? 그 좋은 아이디어가 누구 거 줄 건데? 누구 거?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면 되지. 국가 이게 없는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거해서 나눠야 돼요. 근데 가진 사람이 내줘요? 안 내주죠. 그래서 안 돼요. 그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제한된 재화를 어떻게 조금 더 균등하게 나누느냐. 여기서 시작하면 일이 간결한데 이미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어. 전 세계 0.7%의 사람들이 전 세계 50%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이. 어떡할 거예요? 아이디어로 치면 간단하잖아요. 설득하고 설득이 안 통하면 압박해서 뺏어오면 되죠.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0.7%가 힘이 엄청 세요. 한 나라도 뭐 없애버려요.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왜 그게 돌파가 되지 못하는가? 기득권들이 놓지 않아요. 왜? 비기득권이 훨씬 많고 기득권이 만큼 있지만 힘이 세. 그래서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촛불도 들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참 이분들이 얼마나 밝은 분인가 하면 이런 말,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형벌과 포상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이름을 장려하여 정치하는 것, 어떻게든 제한이 없는 방법. 뒤에 쭉 있어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떤 인간 심리를 자극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준 높은 도덕, 정치,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쪽은 명예를 자극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이건 간과할 게 아니에요. 뭐 명예가 돈이 돼? 하지만요, 여기 연령세가 높으시니까 알잖아요. 이제까지 자신이 쌓은 경제적인 부를 다 희사하고자 할 때 그분이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자기가 이제까지 60년, 70년 살았는 나의 인생으로서의 각. 그거는 굳이 따지면 명예죠.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름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그걸 자극해보자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투정박제가는 이제 그 연안그룹, 지금으로 치면 그 옛날에 파보다 보면 지금 탑골 공원 근처에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탑 전용집서라고 하는 문장에 보면은 눈이 펑펑 오는 날 숲을 지나서 막 다니면서 거기서 앉아서 토론도 하고 술도 먹는 광경이 아주 정감 있게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연안 박지원, 그 다음에 청장관 이덕무, 그 다음에 뭐 이서구,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국 가기 전에 중국 스타디도 하고 지금의 정치가 어떻다고 많은 거에서 정말 흉허물 없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다만 박제가도 서파고 청장관 이덕무도 서파예요. 아무리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하지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신분 질서가 있었던 시대에는 육당체 남성이 그 뛰어난 학술적인 수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벽초공명이 고개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왜?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장관 이덕무는 정조에게 규장과 검소관으로 해서 과로사한 걸로 거의 분명해요. 그래서 돌아가셨고, 박제가는 이런 어떤 올린 거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포천협회 형평, 지금은 다 포천군이 됐지만 예전에 포천현이 있고 영평현이 있는데 박제가는 영평현강까지 합니다. 실은 박제가 관련된 유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이거 연구하면서 찾았었는데 그 영평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영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 뒷면에다가 종두법, 그 처음으로 종두법을 시행한 것이라고 썼는데 그때 누가 했냐면 다산 정약용하고 박제가가 같이 했어요.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가고 그 형님이 정약전이 이제 흑산도로 유배가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는데 정약전 형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건강 때문에 골골하니까 다산 선생님이 자기 형님에게 개고기 요리법을 알려주거든요. 거기는 섬이니까 개가 많을 테고 어떻게 잡아서 해먹고 하는데 시큰 요리법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은 바로 제선이 나에게 해준 거다. 박제가가 알려준 개고기 요리법이었습니다. 게장국 끓이는 거.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도 그 규장각에 들어가 있을 때 일을 했던 열아일기라든지 북화기 같은 거 다 읽고 교류를 했고, 또 박제가는 추사 김정희의 스승이에요. 글씨도 스승이고 그것도 스승이고. 하지만 중정원 이덕무는 그런 어떤 정조의 쓰임을 받으면서 너무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로사했고, 제가 또 형평형강까지 했지만 역시 정조 사후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패트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은 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 지식은 있고 울분이 차고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역시 서가 가지는 진출, 사회 진출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정집도 번역이 돼 있고, 이게 정유각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정유각집이 번역돼 있고, 이분의 이 경세대책인 북학의도 번역돼 있는, 북학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정유각집은 정민 선생님, 박수밀 선생님 등등등이 번역한 책이 있고, 이 북학의는 안대회 선생님, 정성용한테 한문하게 안대회 선생님이 한 그 전공극이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한 번의 책을 본다면 가장 결정판을 봐야 되거든요. 그 책들을 제가 추천해요. 열아일기는 김혈조 선생님이 한 열아일기. 그게 가장 결정판이에요. 그리고 박제가의 이런 아이디어들 수레바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북학회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북학회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 수남안정복이 동사강목이라는 부류의 저작을 남겨서 그것 정조가 참 복이 많죠. 그것도 정조에 올립니다. 정조가 읽어봐요. 하지만 더 읽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저작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재발굴되는 거예요.
재발견. 그래서 이 유림의 공고장이고 실은 여기는 실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꽤 있습니다. 왜? 여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학은 비판 세력이고 경기도 저쪽 변방이나 호남 지역에서는 실학이 있는 거지 여기 실학이 있을 필요가 없지. 여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실학을 해. 내가 권력인데. 그런 이런 곳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산으로서였던 지적 가치를 재발견해서 오늘의 써보겠다는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불치한문 같은 정말 내가 다 알지만 더 알고자 하는 이런 열린 또 지식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놀랍고 그래서 멋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